지금 제가 한 200권 정도 썼거든요. 글도 사실 되게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32살부터 쓴 거니까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 글이 빨리 실적을 내지 못하면 취미로도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쌓기보다는 많이 쓰는데 제일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는 애초에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뿌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위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다 보면 얘가 흘러내려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무가 된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원의 사고실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120만 의학 채널 닥터 프렌즈의 중심, 전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누적 조회수 1억 회가 넘는 웹소설 작가 이낙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죠.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일단 오늘 초대를 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선뜻 응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찾아봤는데 네. 이 채널을 보통은 이제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채널이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사업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니까 왜 나를 불렀지? 음원은 들었는데 너무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그냥 한번 가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낙준님을 그럼 왜 모셨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사고실험에서 모시는 분들이 본인만의 좀 특이한 인생,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살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더해서 약간은 자기 주관, 철학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사전 미팅 할 때 네. 낙준님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고, 그렇죠. 왜냐면 아직 너무 제가 어리기도 하고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실 제가 최근에도 강연 하나를 거절했거든요. 명사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조언을 하는 내용이래요. 네. 나는 명사도 아니고 그런 말 할 게 없는데 라면서 거절했는데 PD님이 이제 질문하다가 혹시 뭐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너무 교조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낸다기보다는 그 낙준님의 직업들이 교차되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앞에 1부에서는 낙준님의 인생 서사, 어떻게 뭐 의사에서 웹소설 작가가 됐나요? 예. 라는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삼성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그 의사라는 경로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의사로서는 진료를 보지 않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4년? 4년 반? 지금은 웹소설 작가가 가장 완전 본업이죠. 본업이고 이제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가 이제 제 사이드로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작이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예, 그렇죠. AI 닥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재 중인 검은머리 네, 영국의사. 영국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작품들을 쓰고 사실 계시는 다른 거예요. 것도 쓰고 싶은데 메디컬 소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는 제일 성적이 좋아서 저는 상업 작가니까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막 메디컬에 막 대가가 되겠다 이런 걸로 쓰는 건 아니고 그게 제일 잘 지금 제가 쓰는 거라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그 의사 생활을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힘들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재미가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대학병원에 남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서 로컬에 취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막상 그런 진료를 시작하니까 보통 보는 질환이 거의 다 감기고 사실 이비인후과는 외과거든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되게 기대치가 낮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점점 재미가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내 보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전적인 건데 이 기준을 금전으로만 봤을 때 페이닥터를 하는 게 맞나? 개원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사이드로 가지고 있던 웹소설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저는 이제 웹소설 쓰는 거는 사실은 이 진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쓰는 거였는데 이제 금전적인 수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차피 당장 개원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잠깐 진료 쉬고 글 쓰면서 개원할 자리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작가로 넘어간 건데 그게 2019년 12월 31일이거든요.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잖아요. 네. 야, 이거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개원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거는 스트레스 풀이였다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었는데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놀이 같은 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많아요. MSG도 엄청 섞는 편이고 약간 거짓말도 좀 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거짓말 말고 막 사기치는 거 말고 재밌으려고 하는 거짓말 좀 하는 편인데 소설을 쓰면서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스스로 느껴요.
이번 주에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약간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완전 취미로 시작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되게 즐겁게 글을 썼죠. 그러면 어떤 이 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 창작을 습작이라도 써보셨던 네네네. 순간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대학생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무협지가 소호강호라고 김희용 선생님.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이런 종류의 약간 실제 역사가 섞여 있는 무협지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의 유민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생기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사실 아직 조아라라는 사이트에 남아 있어요. 아 진짜요? 몇 쪽 안 돼요. 근데 하다가 말아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제로 쓰는 거는 아예 다른 작업이구나. 아예 다른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식 데뷔작으로 알려져 있는 게 군의관 이기가당. 네, 그렇죠. 왜 웃으시죠? 부족한 작품이죠. 데뷔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 지나고 인턴 레지던트 되면서 그때가 이제 2009년 10년 이럴 때인데 웹툰이 진짜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전에도 원래 뭐 남이야기나 뭐 마린 브루스나 뭐 일상물. 그 일상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턴이랑 레지던트를 하다 보니까 병원 일상물은 없는데 이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보면 재밌어 할 것 같아. 이거를 그러면 내가 군의관이 돼서 시간이 좀 생기면 그림으로 일상툰을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약간 인상적인 날은 조금의 메모를 남긴 거예요.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었고 이렇게 됐다. 오늘은 교수님한테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났다. 쭉 몇 개를 남겨놓고 군의관이 됐죠. 시간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을 텐데 네. 와이프도 이제 의사니까 저를 따라서 내려올 수 없었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퇴근을 시켜줘. 40분 아니면 집에 가래요. 이런 직장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와콤이라고 태블릿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렇게 하면 그림 그려지는 걸 사서 해봤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만화를 잘 그리는 편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한창 드래곤볼이 유행이었는데 제가 드래곤볼 배경에 친구를 그려서 애들한테 500원 받고 팔고 그랬었어요. 그거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보고 그리는 거랑 내가 상상해서 그리는 건 또 아예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이걸 차라리 글로 써야겠다.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웹소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막 형태가 아주 중요했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소재가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희미한 가설이 있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놈이 먼저 그려서 이제 의학 일상툰을 하면은 나는 두 번째가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아직도 없잖아요. 의학 일상툰은. 저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5시 반에 칼퇴근을 하고 그 창작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건데 예전에 실패했던 주 원인, 그러니까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내는 실제 것이 더 못난. 그쵸.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운이 좋았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얘는 진짜로 소설을 쓰는 애입니다. 연대를 다닐 때 당시에 그래서 연세문학상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은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보내줬더니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소설이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사실 쓰레기다. 형은 소설의 기본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혈육만 할 수 있는 피드백이네요.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선 이런 묘사가 더 필요할 거고 군대가 달려가는데 군대가 간다. 이게 뭐냐 이게. 하면은 뭐 땅도 좀 울리고 얘네들이 무장이 어떤지 뭐 쫄렁쫄렁 이거 흔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묘사를 좀 보여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사실 군의관 1년차 때는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글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실 동생이라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그런 피드백에 굉장히 열려 있었다? 그거는 좀 칭찬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말 잘 듣는다. 근데 저 원래 남의 말 되게 잘 듣거든요. 아 진짜요? 좀 좋은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또 형이다 보니까 더 잘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좋은 학생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유의미해 보이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걸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살다 보니까 무조건 장점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귀가 얇은 거기도 하니까. 지금은 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저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신작 쓰면은 몇 명 작가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거든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중에 자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기준이 생기셨고 그걸 생기게 만든 거는 뭘까요? 성공 경험?
자기보다는 워낙 많이 썼으니까 성공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독자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향을 썼을 때 독자들은 좋아하던데 내가 의도한 재미가 구현되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는 근데 스스로 나는 워낙 많이 썼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많이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 장점이니까. 몇 년 했는데 지금 제가 한 200권 정도 썼거든요. 권수로 찌면. 그러면 많이 쓴 거잖아요, 사실. 저는 애초에 근데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공부를 일찍부터 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거의 놀았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봤을 때 외모가 잘나서 그쪽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 위기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니까 중학교 수학을 모르고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파의 고수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정권 지르기부터 수련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공을 쌓고 가는데 사파의 고수들은 나이가 들어도 될 수 있잖아요. 뿌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위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다 보면 얘가 흘러내려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무가 된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1, 2년 정도 그냥 저는 모의고사만 풀었거든요. 오답노트 만들고.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모르는 게 더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전교에서 제가 제일 1등이 되고 고3 때는 아예 모의고사는 2등부터만 애들이 물어봤었거든요. 1등 저니까. 그 정도로 이 성적이 네. 올라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냥 기초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해서 실전 경험이다. 쭉쭉쭉쭉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도 사실 되게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32부터 쓴 거니까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20대에 시작할 텐데 저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 글이 빨리 어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취미로도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를 쌓기보다는 많이 쓰는데 제일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런 또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의사가 글을 쓴다고 할 때 반대는 없었냐. 어쨌든 뭔가 안정된 보장된 무언가로 바라보는 그렇죠.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무언가 내가 참고 뒤로 넘긴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걸 30년 정도 했는데 소설을 쓰고 싶어. 근데 그거 안 하고 참고 뒤로 넘겨. 은퇴할 때로 넘겨. 그럼 30년 뒤거든요. 너무 갑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 넘겼는데 여기서 또 참아? 누가 뭐라고 하든 어찌됐건 이건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여기서 더 미루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첫 화를 쓰셨을 때 독자가 있었나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일단 시장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냥 제가 이제 쓰려고 마음 먹은 게 2016년인데 그때는 웹소설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 커진다는 거를 오히려 공급자들은 잘 모르고 독자들은 웹소설이라는 게 있고 재밌대 라고 해서 이제 몰려오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계산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시점에 쓰게 된 건데 제목에 일단 군의관이 들어가니까 남자분들이 눌러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눌러보고 그래서 독자들이 우연찮게 이제 제목 보고 낚여가지고 처음부터 수십 명이 있었고 몇십 화 쌓였을 때는 이제 한 몇천 명 쌓여가지고 첫 소설인데 그게 계약도 되고 뭐 유료로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뭔가 이렇게 완전 낯선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주고 뭔가 피드백을 달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좀 그 당시에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마웠어요. 보고 막 맞춤법 고쳐주고 그래요. 밥줄법도 틀리는 소설을 봐주는구나. 그냥 그 자체가 신기했죠. 완전 새로운 경험이니까. 내 자식이 나가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칭찬을 받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분위기가 또 유했어가지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고. 격려가 많았죠.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호시절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뭔가 운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렇죠. 저는 계산하고 한 게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니까 저는 저 자신의 지금의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시기에 이제 비로소 글을 쓸만한 시간이 생겼고 2009년쯤에 모바일 폰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때 이제 막 확장을 하려고 하는 타임에 서로 만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르로 들어가면은 의학소설은 언제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은 소설이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글솜씨에 비해서 더 많은 독자를 유입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운이 따르셨던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 운이라는 건 어떤 사건처럼 찾아오는 거라기보다는 흐르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 있었던 거고 그 운이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좀 뭐라고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썼고 안 쓴 사람이 있다.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나도 쓰겠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쓰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쓴 거죠. 그때 그냥 생각만 제가 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때 쓴 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글쓰기 실력은 동생분이라는 훌륭한 글 선생이 있었고, 근데 단순히 필력 말고도 또 어떤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생각하면 완결을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구조를 짜고 그쵸. 완결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배워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쓰면서 배우는 거죠, 사실. 연재작들은 다 그렇죠. 그런 건 없으셨나요? 내가 만드는 게 여전히 계속 좀 불만족스러운 상태야. 그것 때문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당연히 첫 작품은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작품이었고 완결 내는데 의의를 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찌되건 계약도 됐고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음 작에 더 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고 첫 술에 배부르지 말자. 그건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사실 다 그랬던 것들이니까 계속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일들이니까 공부도 그렇고 처음부터 성적이 오르진 않잖아요.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 쓰면 되지 그 생각으로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 작품만큼 다음에 잘 쓸 수 있을까? 이제는 그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낙주님의 출세작? 완전 작가로서의 이름값이 저세상으로 갔던 게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그게 저를 크게 만들어줬죠. 네이버에서도 일단 되게 밀어주는 작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연속으로 AI 닥터가 잘 되면서 그때 이제 제 이름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좀 궁금한 거는 나는 사실 크게 실력이 뭐 다르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들이 많이 맞아 떨어졌던 건지, 아니면 분명히 내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이 있어서 그게 잘 작동을 한 건지. 그럼 낙주님이 생각하시는 웹소설 작가로서의 성장 단계를 좀 체크포인트를 찍어보신다면? 저는 근데 작품 완결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9개 정도를 썼는데 군의관 이계가다는 정말 첫 계단인 거죠. 완결에 의의를 둔 작품이고 완전 판타지물이었거든요.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었는데 그걸 쓰면서 중간에 의학적인 어떤 테크닉이 들어간 회차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럴 거면 다음에는 그냥 메디컬 소설을 써보자 라고 해서 열혈 닥터 명의가 되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성적은 훨씬 좋아졌지만 이거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많이 투영된 다큐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제 판타지를 섞고, 그리고 이제 제 소설의 캐릭터가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소설에서는 캐릭터를 좀 더 부각을 시켜보자, 강력한 캐릭터 백강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서 성적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어요. 한 4단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님을 믿으니까 라고 또 판타지물을 썼는데 그때 약간 꼬라박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전역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망하면 그럼 이제 글 그만 쓰고 개원하자 그 생각이 됐는데 그때 쓴 게 이제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내가 그냥 제일 잘하는 것만 하자, 새로운 시도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외과, 병원, 현대물 그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 꾸려나가는 걸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업작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외과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과물을 해보자, 셜록 홈즈를 좀 오마주 해가지고 추리하는 내과 의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AI 닥터를 했는데 그게 더 잘 됐어요. 다음 작은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넷플릭스랑도 이제 미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아가 비대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드라마를 무조건 노리자 라고 해서 이제 좀비물을 썼는데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그 진짜 쫄망했어요. 거의 막 역대 커리어 거의 최하야. 이름값을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못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은머리 연구기사를 써서 회복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쯤 와 있는데, 그러니까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최소 한 가지 이상 배우고 고칠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중증에도 있고 AI 닥터에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고쳐야 될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사실 보기 좀 별로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구려, 완성도가 떨어져. 그때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내글구려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요? 내글구려라고 이제 그 병이 있어요. 작가들이 생기는 병이 명작병, 뭐 내글구려병, 다른 작품병 이런 거 있는데 다들 겪는 병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럼 낙주님이 알았던 병은 어떤 거였어요? 명작병이 걸려서 나온 게 포스트 팬데믹입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다른 뭔가 색다른 명작을 만들어 보겠다. 보통 다 실패하거든요. 그때 한번 세게 알았었고, 그 전에 넷플릭스랑 미팅을 했을 때 사실 중증외상센터가 넷플릭스로 나와요. 드라마가.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그걸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놓고서는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확정된 걸 모르고 넷플릭스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넷플릭스는 보통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선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은 좀비 아포칼립스물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치물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막 멋들어진 수사는 썼어요. 막 소시오패스들만의 이야기다. 소시오패스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또 설명하고자 했다. 있어 보이잖아요. 네. 다 좋아해. 막 네이버에서도 좋아하고 출판사 대표도 절대 못 씁니다. 그래. 소설은 개망했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진지하고 진중하다기보다는 농담 따먹기 좋아하고 좀 재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작품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내가 농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하는 무기 하나를 묶어놓고 쓰는 느낌? 그래서 이제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개망작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있긴 있죠. 네. 정말 인생작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원래 인기가 없는 작품은 댓글이 좋아요. 보는 사람만 보니까 아우 이 명작인데 왜 여기 있죠? 거기 쓰니까 댓글이 그런 것만 달리는 거예요. 웹툰도 보면은 뼈를 맞아가지고 댓글 보면 반응 장난 아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팬티믹 쓰면서 그걸 많이 느꼈죠. 되게 유명한 격언으로 이제 슈퍼스타는 빠마까 모두를 미치게 한다. 그쵸. 둘 다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 세계가 확장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사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그게 일단 저한테는 제 1원칙이에요. 쓰고 싶은 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쓰자.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던 건데 어쨌든 반응이 없으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바래질 수도 있는. 맞아요. 쓰고 싶어서 썼는데 쓰고 싶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작가는 모두 내적 관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웹소설 작가의 직업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의식?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유료 연재를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독자한테 나 완결까지 돈 받고 팔 거다 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퀄리티보다도 저는 이 이야기를 완결 짓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재 주기, 내가 이거 주 5일 이상 쓸 거다 라고 했으면 주 5일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아파, 다쳤어, 그런 경우에는 공지 올리고 하면 그거는 독자도 충분히 납득을 하거든요. 근데 별다른 이유가 없이 뭐 오늘은 갑자기 글이 안 올라와, 다음 주 안 올라와, 이러면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독자가 제일 미워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정말 내용보다도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계약서 같은 거니까. 계약서를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거는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그거는 지켜줘야죠. 근데 그러면 계속 꾸준히 쓴다고 했을 때 낙준님만의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단 2시 전까지 글을 쓰고 2시부터는 다른 거를 하고, 그래서 보통은 촬영도 거의 2시에 잡아놔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예. 작법.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무조건 쓴다. 저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라서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2편을 쓰고 왔거든요. 아니 오늘 저희 촬영 11시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2편을 쓰셨다고요? 네, 뭐 작가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저는 사실 지금 동시 연재를 하고 있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중 연재예요. 그래서 하루에 3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원래 3편을 써야 되는데 2편만 쓰고 왔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무실로 가서 1편을 더 쓰겠죠. 그런 날인 거고, 보통은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쓰는 걸 루틴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의 본질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저는 성실 연재가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병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것보단 어찌됐건 이게 조금 더 물리적으로 편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저한테는 크게 힘들진 않은 일이었는데, 작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작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아픈 작가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연재를 못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너 왜 성실 연재 안 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약속을 지키기 노력하는 작가가 결국에는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직업 윤리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게 작가라고 하는 게 글 하나 썼다고 계속해서 작가로 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작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떤 작가로서의 낙준님의 태도, 규칙 이런 걸 얘기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까 작가와 독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계약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의사와 환자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신뢰 계약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낫게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렇죠, 약속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계약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켜오던 분이기 때문에 작가로서도 어떤 신뢰 계약을 지키는 걸 더 중점을 두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실 연재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병원만큼 약속이 중요한 데가 없거든요.
작가로서 독자를 대하는 마음이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가볍고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실수했을 때 최악의 사태는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근데 또 뭐 그렇지 않은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그냥 연재 주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재미가 훨씬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낙주님한테 제일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점이라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 200권이나 됐는 줄은 네, 몰랐는데 전 질보다 양. 네. 저도 지금 주간 연재를 하는 시즌 동안은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지금 매 편이 사실 똑같이 재밌고 똑같이 깊이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 그렇죠.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네. 그 이전에는 한 편 한 편 잘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거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간 양이 나오면 그건 그냥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쵸, 사실. 뭐 생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낙주님이 어떤 의지하게 되는 말이나 문장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때가 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좌우명처럼 되는 것 같아요. 웹소설은 원천 소스잖아요, 사실. 그럼 얘가 웹툰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뭐 게임이 되고 혹은 뭐 굿즈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그 사람을 닥달한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웹툰이 나왔네? 드라마가 됐네? 내게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를 느끼면서 초조함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대가 지나갔지만 한때 막 영앤 리치 뭐 이런 거 엄청 그랬잖아요. 30대 제가 한 중후반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영하지 않은데 리치가 아니야. 뭔가 되게 초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그 말을 해주고 나서는 그래 뭐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은 그런 땐가 보다. 초조함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실제로 그 기다림이 실현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난사하듯이 막 생산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는 대중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로 예. 돌아오겠습니다.